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김정은의 오금을 지리게 한 미 전략사령관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미국의 이 군사 지도자들, 쉽게 말하면 군 장성들은 김정은에 관련된 직접적인 표현을 좀 자제해 왔었는데, 이번에 미 전략사령관이 대놓고 김정은 너 잘 들어 이 샹놈의 새끼야. 내가 매일 너 사진 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너에게 쳐들어가는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의 소리방송이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미 전략사령관 집무실에 김정은 등 사진을 걸어놓고 있으며 전략적 억지 국가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 전략사령관이 매일 아침마다 김정은의 사진을 보면서 기다려.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일 수도 있어. 나아가서는 김정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것은 미 전략사령관 뿐이 아니라 미 전략사령부도 동영상을 통해서 김정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소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북한 김정은이를 직접 겨냥했던 군 고위 장성들의 발언은 한동안 좀 잠잠했는데, 이번에 미 전략사령관과 미 전략사령부가 대놓고 김정은의 오금을 지리게 했습니다. 그 소식의 본질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미 국방부, 미군의 정신을 김정은이가 10월 10일 날 SLBM, 또 ICBM을 발표한 이후에 한 공식적인 메시지로서 김정은에게 강력하게 경고했다라는 의미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위협에 대비해 억지력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대화를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며 미 전략사령관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미국이 직면한 위협을 상기하기 위해 미 전략사령관은 집무실에 김정은 등의 사진을 걸어놓고 있다고 밝혔으며, 리처드 사령관은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핵 전략 관련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미국 오마하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에는 오늘은 아니다라는 말 아래 시진핑, 푸틴, 그 다음에 아야툴라 이란 최고 지도자 그리고 김정은의 사진이 걸려 있다고 소개하면서, 리처드 사령관은 나는 매일 이 사진을 보며 미국이 직면한 위협에 집중하고 점검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계속 상기시켜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이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한 겁니까? 섬뜩한 거죠. 자기 집무실에다가 김정은, 푸틴, 그 다음에 시진핑, 그 다음에 아야툴라 이란 지도자 사진을 딱 걸어놓고 무슨 뭘 한다는 겁니다. 너흰 죽을 거야. 너흰 죽을 수밖에 없어. 한마디로 타켓을 정해놓고 공개적으로 까불지 말아라. 김정은 너 까불지 마. 시진핑, 푸틴, 이란 까불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위협을 가했다라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 조선일보도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미 전략사령관 집무실에 김정은 사진 걸어놓고 not today, 그러니까 리처드 사령관은 오늘은 아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핵 잠수함 함장 출신의 해군 제독이며 그가 매일 김정은 사진을 보면서 핵 억지를 다짐하고 있다. 오늘도 아니다라는 문구는 오늘도 적이 덤비지 못하게 하겠다. 내일도 적이 덤빈다면 우리는 번개처럼 달려갈 것이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언제 어느 때든 적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쓰인다며, 리처드 사령관은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우려하며, 그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추구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것은 미군과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게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자원을 분산시키고 있다. 북한의 핵 미사일로 인해 자원이 분산되면서 미국이 맞서야 할 다른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에게 선전포 비슷한 걸 한 거죠.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타켓을 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그 국가에 대한 공포가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 김정은에게 대놓고 전략사령관이 야 김정은 너 사진 내 집무실에 있어. 너 기다려. 이것은 무슨 걸 의미하는 거냐. 점점점 미국의 군사적 수위를 올려가겠다라고 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은 뭐라고 전하고 있느냐. 미 전략사령부 북한의 김정은 위협담은 영상을 공개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략사령부가 최근 북한 김정은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선 미국의 공격 능력을 보여주는 새로운 동영상을 공개했다며 미 전략사령부는 지난 20일 전세계 최대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새로운 전략사령부 동영상을 공개했다며 전략사령부는 동영상에서 냉전 이후에도 미국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러시아, 중국, 북한의 위협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영상에 이 푸틴과 그 다음에 중국인민해방군 간부들 북한 김정은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다며 특히 동영상에는 북한이 지난 2017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기념했던 열병식을 치르고 있는 그 모습, 김정은의 모습과 탱크 위에 올라가 있는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사유를 받고 있는 이 모습을 전하며 미국의 미 전략사령부는 김정은에게 공개적으로 우리의 날카로운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엄포를 놓았다며 이 동영상에는 찰스 리처드 미 사령관이 이들의 위협에 오늘도 내일도 준비가 돼 있다라는 이 나레이션이 나온다며 리처드 사령관은 전략사령부의 모든 군인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 전략사령부에 있어 평화는 우리의 사명이다. 이어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전략자산 무기를 동영상에 공개했다. 김정은이 보라고 그냥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맞춤형 그 무기를 공개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동영상에서 핵 추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2 이러한 신전략무기 발사 영상을 비롯해 스텔스 폭격기 B2와 전략 폭격기 B2B와 나가서는 비행 장면들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은 실제로 김정은에게 어떻게 겨냥을 해서 새로운 무기들이 어떻게 발사되는 것들이 소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 전략사령부의 영상에서 김정은을 겨냥해 이 전략무기를 공개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김정은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미 전략사령부는 지난달 28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탄도미사일 사진을 게재하고 이를 위협적이라고 적시하기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이 김정은이에게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줬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20일에는 찰스 리차드 미 전략사령관이 나는 김정은이의 사진과 또 시진핑, 푸틴의 사진을 내 집무실에 걸어놓고 있어. 까불지 마라고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미 전략사령부가 동영상을 발표하면서 김정은이를 등장시키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그 보복을 시사하는 새로운 전략자산 무기들의 발사 시험 그거를 동영상으로 소상하게 밝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김정은의 오금을 저리게 한 미 전략사령관과 미 전략사령부의 소식을 가열차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고. 첫 번째 주제는 일본에 관한 이야기죠. 역시나 이번에도 자민당입니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보복 조치로 도쿄의 주일 한국 대사관 및 삼성전자 일본 지사 압류를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죠. 자, 귀에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일본 지사에 대해서 왜 지네들이 이래라 저래라 뭐 압류 이런 단어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저도 심기할 따름입니다. 일본 정부가 물론 법적 검토를 거쳐서 어렵다는 입장이 나오긴 했지만 자민당은 이에 양보하지 않고 여전히 강경 대응을 지금 주문하고 있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 뭐 새로 이제 아베의 뒤를 이어서 취임했던 그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최근 징용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아야 자신이 방한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한국에 또 통보를 했었죠.
저는 뭐 그럴 거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자민당의 이런 강경한 입장이 이 총리에게도 역시나 어떤 또 여론의 일부분이니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산 압류와 관련해서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법리적 해석이 들어간 부분이지만 좀 예민한 거죠. 근데 저는 뭐 자산 압류에 대해서 일본 국민이나 뭐 어떤 정당이나 총리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연관을 해서 외교적인 해법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해법으로 접근을 해야지 뭐 삼성전자 갑자기 일본 지사를 압류하는 방안의 보복 조치를 논의한다는 것은 전혀 무관한 얘기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도를 넘었다, 선을 넘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도 당연히 주일 한국 대사관도 그렇고 외교 협약에 따라서 치외법권 지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지사는 당연히 징용 문제와는 완전히 무관한 민간 기업이죠. 그래서 압류는 당연히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류의 사람들을 정말 극혐하는데 기본적인 논리와 상식 없이 이 자기의 오로지 감정만 앞서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나 되시는 분들이 누가 봐도 법률 위반인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상대방 국가 감정 자극하고 자기네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표몰이를 하려고 이런 소위 개돼지 기법을 쓰는 것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비자 발급 제한이나 뭐 무역 제재, 송금 중단 등의 조치도 정말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이 위안부 판결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불법적인 보복 조치지만 이런 외교전으로 우리나라 삼성 같은 민간 기업에게까지 타격이 간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 짓고 일본의 추후 대응을 보면서 이야기를 또 이어나가 보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다들 아시는 우리나라의 또 대표하는 대우조선 해양이 2조 원대 규모의 선박 수주에 또 성공을 하면서 그래도 그동안 침체돼 있던 조선 업계에 좋은 한 건을 날려줬다. 그래서 이제 수주 목표액을 40% 이상 좀 끌어올렸습니다. 실적을. 최근에 유럽 지역의 선주로부터 LNG 운반선을 6척, 그게 이제 2조 274억 원의 수주를 했었죠. 이게 단일 수주 기준으로는 올해로만 보면 한국 조선업계 최대 규모고 이런 수주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지금 세계적인 보건 이슈로 한참 침체기를 달리다가 좀 듣기 힘들게 좀 기다리다 나온 낭보이기 때문입니다. 회복세가 또 가속력이 붙으면 우리가 내년이 더 밝게 또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대를 더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까지 대우조선해양이 15억 달러 정도 수주를 했으니까 누적으로 달성률이 목표액 대비해서 한 21% 정도였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딱 해주면서 46%까지 실적을 올렸습니다. 물론 뭐 세부적인 계약 내용까지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금액을 가지고 추산해 보면 LNG 쉐빙선 정도 규모다. 뭐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적은 선박들 중에 이런 기술력이 높이 요구되는 선박들을 우리가 한 번에 가져오면서 이 목표 수주액 대비 실적을 올려간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뉴스였죠? 세 번째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이 개발도상국, 소위 개발도상국에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들의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기업의 통신 장비를 사용해야겠죠.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뭐 에릭슨도 있고 노키아도 있고 어쨌든 금융 지원, 즉 현금을 뿌리겠다고 미국 정부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 개발도상국과 중국 간에 원래 중국이 이쪽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개발도상국에 굉장히 공을 들여왔거든요. 자기네들 제품 팔려고. 요거를 미국이 이제 균열을 내겠다라고 선언을 했다. 뭐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었죠. 미 국제개발처, 즉 USAID의 보니 그레이기라는 분이 중국 대신 민주 국가의 기업에서 만드는 이 하드웨어를 구매하는 나라들의 총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포함해서 자금 조달을 제공할 준비가 됐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중국의 화웨이와 ZTE 장비들 말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그 외에 엑스 노키아 등 장비를 사용한다면 미국에서 5G망 구축 자금을 전폭적으로 대부분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즉 현금을 뿌려서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겠다. 그리고 또 별도로 개발도상국의 직원들을 국제개발처 직원들이죠. 미국에 파견을 해서 현지 정치인이나 뭐 규제 당국의 관료들을 만나서 면담을 하겠죠. 중국 통신장비가 스파이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 다음에 중국 국영은행들의 금융 지원을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뭐 1대1로를 겪어서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결국에 이 빚더미에 쌓여서 국가의 주요 시설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이제 미국이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이 이 아프리카 쪽에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리는 곳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서 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지금 뭐 예를 들자면 중동이나 아프리카 이쪽 통신장비 시장을 카운팅해 보면 화웨이와 ZTE의 점유율이 60% 정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화웨이, ZTE 등의 제재를 강력하게 하면서 이쪽의 연결고리, 즉 개발도상국 쪽의 연결고리 끊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결국에 개발도상국은 싼 거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아예 발라버리겠다. 뭐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당장 먹고 살기가 급하니까 조금이라도 싸면 그냥 알았어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예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뭐 주목할 것은 결국에 우리나라의 그 경제력, 즉 삼성전자의 반사이익이 올 것인가. 뭐 언급을 하는 맥락을 들어보시면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회가 이제 미국에서 좀 열어줬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지난 9월에 미국 통신업계 1위 그리고 세계 1위의 매출 기준으로 통신 사업자인 버라이즌과 7조 8,983억 원 규모의 네트워크 장비 공급 계약을 삼성이 체결한 것 자체가 그 반사 이익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 통신 장비 산업 역사상 그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런 게 가능하다는 게 이제 지금의 어떤 그 미국에 어느 정도 도움이 있었다. 물론 미국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반사적으로 삼성이 이제 도움을 받은 거죠.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 이제 중국을 왜 이겨야 되냐. 그리고 그런 어떤 시장 논리의 개념에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시장 논리 개념으로 언급을 한다면 저는 뭐 국부론이라는 책을 좀 언급을 하고 싶어요. 그 책에 나오기를 인간은 사적 이익을 어느 정도 이제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적 이익을 너무 과하게 추구하다 보면 정부에서 제재를 가하겠죠. 근데 그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허용해줘야 되냐. 그 개념에 있어서 전체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인간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전체를 위해서 이롭기 때문에 공동체 우선주의를 어느 정도 사고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인간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전체의 효율성에 이롭다. 근데 이제 미국은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중국은 그런 전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면서 이제 독재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좀 과한 제재를 하고 규제를 하고 사적 재산을 침해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견제해야 될 분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미국의 추세가 삼성에게는 두 가지 분야에서 큰 기회를 미국이 열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와 5G 네트워크 장비 시장이죠.
이 5G는 앞에서 자세히 이미 설명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파운드리에 대해서만 간략히 더해보며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TSMC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이 이렇게 미국 안으로 들어와서 미국 땅 위에서 생산해라라는 식의 정책을 강화시켜 나가면 기업들은 본능적으로 불안정성을 느끼게 되고 이는 공급처 다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TSMC가 중국 회사는 물론 아니지만 2위인 파운드리 업계에서 2위인 삼성전자에게 공급처 다변화로서의 기회가 간다는 의미죠. 삼성전자 또 중국 회사도 아니고 미국 회사도 아니고 대만 회사도 아니니까 그런 나라 간의 어떤 규제가 각자 어떤 도상주의가 가는 측면에서 공급처 안정성, 국가 안전성에서 다변화가 된다는 의미죠. 이를 뭐 예측하고 우리 삼성전자가 이걸 했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메모리는 이익 변동성이 너무 크고 비메모리가 안정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회사들마저 자신의 칩을 생산해달라 이런 걸 ASIC 같은 주문형 반도체죠. 그런 비메모리 시장, 즉 파운드리 캐파가 갈수록 커지는 걸 보고 대규모 투자를 파운드리에 이제 삼성전자가 우연히 퍼부은 건데 그 와중에 정치적인 균형마저 삼성의 파운드리 그리고 5G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게 좀 경쟁력을 더해주는 흐름을 주고 있다라는 것은 삼성에게 호재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